문경지교요. 좋아. 문경지교. 그리고 까마귀가 어려서는 부모한테 먹이 받아먹다가 다 크니까 이제 자기가 먹이를 갖다 바치지. 요거 한자성어는? 반포지교. 옳지. 이제 들어왔나 보다. 그리고 맹자 엄마가 3번이나 이사를 했어. 자식 교육 때문에. 맹모 삼천. 삼천 옳지. 자, 그러면 지금 친구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거 연결되면 나머지는 딴 친구하고 번갈아 가면서 해보자. 자, 친구 이름 예은이야. 여기에는 이름 좀 다르게 뜨고 있네. 김예은. 됐다. 예은이 왔으니까 최저 체크 오케이 하고. 예은아, 선생님 목소리 잘 들려? 지금 마이크하고 이어폰하고 지금 나 먹통인가 보다. 그러면 일단 요거 쭉 계속해보자. 여자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문일지십이요. 그치, 문일지십. 그리고 마지막. 자, 복숭아가 많이 피어있는 그런 정원이야. 여기는 어디일까? 세상에 없어. 무릉도원이요. 그치, 무릉도원. 무릉은 중국의 전설의 숲 이름이야. 산 이름이야. 무릉산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복숭아, 서왕모가 키우는 복숭아 나무가 엄청 많은데 그거를 먹으면 늙지 않고 오래오래 살고 똑똑해진다고. 정말 세상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 자, 그럼 6번. 존속은 어디로 이으면 될까? 이 출산은 맞아, 잘했어. 존속은 이어서 계속 살아가다라는 뜻. 호석. 자, 이거 어디로 이어볼까? 두 바둑 기사는 그치. 호석은 바둑 용어지. 바둑의 처음 불 때부터. 그리고 파행. 파행은 그 이번 협상마저 타결이 안 되는. 그치. 파행이라는 거는 운영이 안 된다. 먼저 깨져버린다 하는 뜻이. 깨질 파자. 그리고 심취. 그녀는 현실의 억압을 잊기 위해 소설에 옳지, 잘했어. 마음을 흠뻑 줘버렸다가 흠뻑 빠졌다 이 뜻이. 침륜은 마지막으로 여기로 이어지는데 무슨 뜻인지 한번 설명해볼까? 침륜이요? 응. 뭔가 침륜은 그 축축하게 젖은 거지. 여기 물기가 장마의 물기로 벽지가 축축하게 젖은 거지. 흠뻑 젖어버린 거를 유식한 말로 침륜이라 했죠. 아까 한자어가 낯설어서 뜻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웠을 거야. 그럼 헷갈리는 어휘 한번 봅시다. 심란하다는 어디로 이어볼까? 이거 어떤 상황이나 입장이 맞아. 어떤 상황이나 입장이 어렵고 곤란하고. 심란하다는 마음이 평온하지 않고 어수선하다. 좋아. 그리고 첫 번째 쌓이다.
물체 따위가 겉에서 보이지 않도록 좋아. 저기도 종이에 쌓이다. 나 요거는 마지막으로 눈이나 먼지 같은 게 많이 쌓인다. 어디에? 소복하게 쌓였다.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지. 좋아. 다 맞았고 잘했어. 이번에도. 그럼 연주가 요거 다 맞았으니까 선생님이 휴어법 테스트 이번 주부터 포인트라고 해가지고 포인트 모이면 요걸로 문화상품권이나 아니면 기프티콘으로 바꿔줄 수 있거든. 선생님 요거 다 맞았으니까 500점 일단 체크해줄게. 1점이 1원이야. 500점이면 500원 받는 거지. 단어 잘 외워서 500원. 나중에 쓰고 싶을 때 쌤한테 말해주면 돼. 얼마 정도 쌓였는지 쌤이 알려줄 거야. 자, 그럼 조엘 롤링 스토리텔링의 힘을 보여줘. 이거 제일 같이. 예은아 선생님 말 들려? 채팅 선생님으로 한번 물어볼게. 지금 예은이가 마이크 음소거는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안 들리네. 아, 그러면 요거 연결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번에는 카메라하고 마이크 안 켜져 있는 대신에 쌤하고 채팅으로 얘기하면서 수업하자. 이거 책은 읽었지? 좋아. 그러면 여기에서 조엘 롤릭이 누군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거야. 조엘 롤릭이 누구냐면 책에서 봤다시피 영국인이지. 영국에서 나고 자라가지고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어. 그런데 이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 전에는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았었지. 남편하고 이혼도 하고 딸 혼자 몸으로 키우는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생활 보조금만으로 같이 먹고. 그래서 이 조엘 롤링은 수업 중이야. 예은이 목소리 이제 들린다. 잘 들리네. 좋아. 그러면 선생님이 예은이 얼굴 못 보는 건 아쉬운데 목소리라도 들어서 다행이니까 지금부터는 목소리로 해보자. 네. 이 조엘 롤링이 어릴 때부터 책벌레여서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넘겼나.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글로 썼는데 그 글의 초반부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다가 4시간 동안 기차가 멈추는 바람에 그 처음에 이 기차에 만약 마법사 소년이 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해리포터의 시작이었지. 거기에 자기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살에 계속 붙여가지고 쓰고 힘든 속에서도 출판사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대박을 쳤지. 그런데 이 해리포터 시리즈 연주나 예은이 중에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 이름은 들어봤는데 읽어봤어요. 이름은 들어봤는데 아마 책을 읽어본 적은 없을지도 몰라. 왜냐하면 이 책이 언제 나왔느냐면 해리포터 시리즈가 영국에서는 1997년에 나왔어. 연주하고 예은이 태어나기도 전이지. 이 책이 생각보다 꽤 오래됐어. 그래서 한국에는 언제쯤 출판이 됐느냐? 한 2003년, 2002년에서 2003년쯤에 정발이 됐지. 선생님이 한 8살, 9살 때쯤이야. 선생님이 아직도 너희보다 한참 더 어릴 때 우리나라에 나온 거지. 영국에서는 이때 나왔는데 한국에 이렇게 나온 이유는 번역 때문이기도 한데 책에서 봤듯이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인기를 끌지 모르겠다 해서 발행이 늦춰진 탓이었지. 그런데 쓸데없는 걱정이어서 나온 후에 굉장히 엄청 잘 팔리고 선생님이 한 중학생 어느 거죠? 한 16살, 한 17살 이때쯤에 해리포터 마지막 시리즈가 나왔어. 죽음의 선물. 그런데 이 이전에 나온 시리즈들이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영국에 발간되고 나서 1년 내로 급하게 번역한다고 처음에 나온 번역본은 완전 개판이야. 번역을 막 날림으로 해가지고 한국에서 그래서 이 이후로 다시 계속 개정해가지고 고쳐내고 그래서 좀 읽을 만해졌지. 이런 조엘 롤링이 7년 어이쿠야 튕겼네 예은이. 일단 천천히 다시 설명할게. 이렇게 해리포터 시리즈는 7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 이 이야기를 10년 동안 연재를 했어.
그래서 20년 동안 해리하고 같이 어린 시절을 보낸 학생들은 해리가 성인이 돼감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성인이 돼서 해리에 더 잘 공감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굉장히 이야기를 꼼꼼하게 썼지. 그래서 이렇게 글을 꼼꼼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첫 번째로는 읽기. 조엘 롤링의 인터뷰를 선생님이 이전에 본 적이 있는데 세 가지를 얘기했어.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읽고 많이 써봐라. 그 중에서도 읽기는 생각을 한 뒤에 계속 읽어봐야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 알게 되지. 누구든지 글을 쓴다면 좋은 글을 쓰고 싶지 뭐 안 좋은 글을 쓰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서 좋은 글을 많이 읽어보고 많이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서 써보는 게 이거를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롤링은. 그리고 이 훈련이 바로 글쓰기였지. 사실 선생님 생각에는 이게 제일 중요해.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자기가 써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연주도 살면서 책 많이 읽었고 뭐 교과서나 뭐 따로 연주가 읽은 책이나 굉장히 많지만 써본 글씨 개수는 그 책의 반의 반도 아마 되기 힘들겠지. 엄청 많이 읽어봤으니까 쓴 횟수는 그만큼. 그래서 사람이 글을 잘 쓰려면 이 쓰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누구든지 처음부터 잘 쓸 수는 없어. 그래서 글을 쓰고 나면 누구한테 비판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비판받고 나면 아, 내 글이 여기가 아쉽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글을 쓸 때 있어서 겸손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내 글이 제일 잘 났어 라고 하고 생각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평가받았을 때 자존심이 확 상해서 에이, 더 이상 안 써. 이래버리겠지. 회복력과 겸손이 모두 필요해. 그리고 겸손해서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렇게 꺾이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거야 하고 내가 글을 쓰고 싶다면 나는 글을 쓸 거야 하고 용기를 내고 망설이지 않고 쭉 나아갈 수 있게 그거를 롤링은 제안을 해줬지. 글을 쓸 때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읽지만 읽는 건 다른 사람 글이고 쓰는 거는 내 글이지. 결국 남의 말에 너무 귀가 팔랑팔랑 거려도 너무 다른 사람 말만 듣고 자기 주관 없는 사람을 팔랑귀라고 하잖아. 귀가 막 기름종이냐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만의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 말에 휘 흔들리다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은 이렇게 있네. 다른 사람은 막 요렇게 가는 게 좋다. 다른 사람은 요렇게 가는 게 좋다. 아니면 요렇게 가라 이러면 막 요렇게 가면서 갈팡질팡한 거지.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듣때 자기가 생각한 거를 쭉 주관을 밀어붙이면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바로 독립성이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낱말 찾기 국어 선생님이 4분 정도 줄게요. 오늘 할 내용이 조금 많아서 4분 동안 한번 찾아봅시다. 준비하고 예은이도 65페이지 폈으면 선생님이 4분 셀게 찾아봅시다. 무슨 책이에요? 이거 독서논술 프리미엄 65페이지. 아, 예은이 준비됐어? 준비되면 얘기해줘. 시작해도 될까? 네. 좋아. 그러면 4분 셀게. 하나, 둘, 셋.
와, 시간 다 됐다. 예은아, 다 찾았어? 네. 좋아.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한번 얘기해보자. 연주야, 맨 처음에 롤링이 요게 어린 시절부터 쭉 취미였지. 네. 글쓰기, 글쓰기. 글쓰기 위해서 몇 번째 있을까? 두 번째. 옳지. 그러면 자, 이다음. 이 해리가 작중에서 요거를 굉장히 잘 타. 예은아, 뭘까? 빗자루요. 빗자루. 빗자루는 위에서 몇 번째? 네 번째. 옳지, 잘하네. 처음이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여성주의를 영어로 하면 요거지. 그레 롤링이 학창시절 선생님하고 읽었던 작가의 책에서 영향을 받았어. 뭘까? 연재. 페미니즘. 페미니즘 위에서. 첫 번째. 옳지. 그리고 자, 이다음. 해리포터는 무슨 소설일까, 예은아? 판타지요. 판타지 소설. 판타지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몇 번 갈까요? 아, 요거 아마 실수해서 잘못 찾은 걸 수도 있을까? 자, 요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이쪽에 판이 판타지 요쪽에 있어.
판타지는 이쪽이. 그러면 자, 요 도시는 굉장히 외우기 쉽지. 포르투갈의 어디일까, 연주야? 그렇지요. 그렇지, 포르투갈 포르투 밑에서. 두 번째 줄. 좋아. 그러면 자, 예은아, 이번에 롤린이 출판사에 바로 원고를 가져가기 좀 그래가지고 에이전시를 통해가지고 갔지. 자, 여기 어딜까? 네? 롤링이 여기에 원고를 바로 가져가기 좀 그래가지고 에이전시를 거쳐서 계약을 했어. 여기 어딜까? 출판사요. 출판사는 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에서 위로 출판사 판타지하고 겹쳐졌어. 그러면 자, 이다음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지, 연주야? 줄거리요. 줄거리는 위에서. 네 번째 줄. 좋아. 대각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자, 이다음 아까 해리가 빗자루 잘 탄다고 했지.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나는 스포츠야. 예은아, 뭘까? 퀴디치. 맞아. 퀴디치 위에서.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 잘했고. 이다음 해리의 영원한 숙적. 연주야, 누굴까? 볼드모트요. 그치, 볼드모트. 볼드모트는 밑에서. 맨 밑. 그치, 맨 밑에. 여담으로 이 볼드모트가 우리가 한글 책에서 보면 이름을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데 영문판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유, 노, 후라고 해. 너 걔 알잖아, 걔. 그런 느낌이야. 그 사람. 번역을 괜찮게 했지, 이거. 그러면 자, 마지막. 해리의 전체 이 성까지 하면 이름 뭘까? 이은아. 해리포터요. 해리포터. 해리포터는 위에서 위에서 말고 아래에서 잘못 얘기했다. 아래 바로 맨 아래에서 터에서 위로 이렇게 해리포터. 잘 찾았어. 그러면 이거 끝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조앤 롤링이 5살 때 쓴 첫 번째 동화의 제목. 연주해 혹시 기억해? 그 토끼. 맞아, 토끼. 예은아, 요것도 굉장히 유명한 판타지 소설인데 그 절대 반지를 버리러 가는 그 여정을 담은 판타지 소설이야. 뭘까? 자, 마왕을 죽이기 위해 반지를 버리러 가는 건에 관하여. 자, 요거 작품 이름 뭐냐면 반지의 대왕. 롤링이 이 반지의 제왕의 저자가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톨킨이 정말 언어학자로서도 굉장히 천재라서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엘프 종족들 있잖아. 그 사람들의 언어까지 전부 다 자기가 만들었어. 완전 천재. 미쳤지? 그리고 3번. 롤링이 런던에 도착했을 때 되게 갓난아기인 딸이 있었지. 이 딸한테 뭘 사주고 싶어 했어? 뭘 사주고 싶어 했을까? 장난감이. 딸에게 장난감을 사준다. 그러니까 해리포터 책을 보면 책 날개 약간 접히는 그 부분에 조앤 롤링의 사진이 3번 바뀌어서 나온단 말이야. 처음엔 그냥 좀 이쁘장한 아줌마 같은 느낌이었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점점 스타처럼 막 연예인처럼 탈각분대가는 그런 3단 변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 나중에 책 보면 한번 내 날개 봐봐. 그리고 조앤 롤링 초등학교 때 무서웠던 선생님이 모건 선생님이야. 이 모건 선생님을 보고 창조한 인물이 누굴까, 얘들아? 되게 해리한테 못되게 구는 교수님이야. 스네이프 교수. 그치, 스네이프 교수. 머리에 기름 끼고 머리 좀 감고 다니라니까. 참고로 이 롤링이 스네이프 교수에 대해 얘기했는데
머리를 안 감고 다닌 이유는 머리를 안 감아도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사람의 외면보다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리고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 운동 경기. 연주야? 키디치요. 그렇지, 키디치. 좋아.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겨서. 조앤이 쓴 비밀노트에는 조앤이 쓴 소설이 적혀 있었지. 이 소설 보고 조앤의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 얘는? 좋게 얘기했어? 안 좋게 얘기했어? 좋게 얘기했어요. 좋게 얘기했지. 긍정적으로 말했다. 긍정적으로 칭찬했다. 조앤의 엄마도, 롤링의 엄마도 굉장한 책벌레였지. 집에 진짜 수천 권의 책이 있으니까. 그리고 조앤이 롤링이 중학교 시절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선생님 이름 혹시 기억해, 연주야? 그 셰퍼드. 셰퍼드 선생님. 와, 한 명 더 있었는데 제시카 미드포드 작가였지. 미드포드 작가의 그래서 이 미드포드 작가를 얼마나 좋아했느냐면 미드포드 작가 이름이 제시카였는데 그 이름을 자기 딸내미한테 붙였었지. 그만큼 롤린이 페미니즘에 관심을 갖게 된 거야. 그리고 롤링이 분명히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글쓰기도 굉장히 잘 썼는데 대학교에 가서는 진짜 프랑스어를 전공했어. 예은아, 요거 왜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 아버지가 얘기를 했는데 집안 형편 아버지가 집안이 어려우니까 좋은 일자리가 필요했어. 그 좋은 일자리 중에서는 비서도 있었지. 여자 같은 경우에는 비서가 그 당시에 좋은 직업이었어. 그래서 아버지가 조앤이 뭐가 되기를 바랬어요. 비서요. 그치? 아버지가 룰링이 비서가 되기를 바랬어. 비서가 되면 돈을 잘 버니까 엄마가 아파가지고 집안에 돈을 많이 써서 얼른 돈이 필요했었지. 룰링이 제대로 된 직장을 찾기를 바랬어. 실제로 영어하고 프랑스어를 다 할 줄 아니까 룰링이 대학 졸업할 때 학점이 2점대였잖아. 이게 2점대가 어느 정도냐면 대학 학점이 4.5가 만점이야. 보통 3.5 이상이면 좋은 성적 잘 받았다고 쳐줘. 4.0이면 아 이거는 학점은 진짜 열심히 했구나. 근데 조회는 한 2.2 정도였지. 반타작이야. 그러니까 결코 좋은 성적은 아닌 거야. 그런데도 비서로 취업할 수 있었던 거는 프랑스어 덕분이었다. 실제로 조앤이 이렇게 프랑스어를 익히고 난 다음에 해리포터에 나오는 헤르미온느 있잖아. 이 헤르미온느의 이름은 프랑스어에서 따온 거야. 프랑스어 이름에서 많이 나왔지. 한줄 읽으면 영어로는 허마이언이라고 읽어. 헤르미온느라고 읽잖아. 그리고 해리포터 비밀의 방 홍보 투어 중에 어떤 독자가 찾아와서 울었어. 이 자기 아들이 병을 앓고 있었는데 연주야 이거 무슨 병인지 혹시 기억나? 그 실독증이요. 맞아, 실독증. 실독증은 글을 아예 못 읽는 거지. 그런데 해리포터를 읽고 나서 그 실독증을 고칠 수 있었지. 자기 아들이
책을 실독증이 있었는데도 다 읽어서 그만큼 해리포터가 빅꿀잼이었다. 나중에 한번 읽어봐. 진짜 책이 재밌거든. 물론 좀 아쉬운 점도 있긴 해. 진짜 거짓말 아니고 한 선생님 기준으로 갈르온 금화가 한 이 정도 크기가 돼. 이 정도 크기인데 요거 하나가 5파운드. 5파운드가 어느 정도냐? 5,000원. 이만한 금화가 5,000원. 금으로 됐는데. 약간 금전 감각이 없었지, 롤링이. 뭐 그런 거 있지만 충분히 재밌어. 그리고 마지막. 호주의 한 사립학교에서 해리포터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책을 도서관에 비치하는 걸 거부했어. 예은아, 요거 뭐 때문이었지? 해리포터의 내용이 어땠더라? 해리포터의 내용이 좀 애들 읽기에는 뭐 한 그런 게 있었어. 그게 뭘까? 이거는 어땠냐면 해리포터에서 진짜 그나마 해리포터에서 제일 흥미진진하고 환상적인 분위기라는 책이 1권이거든. 이 1권 마지막에 한 교수의 머리에서 터번을 쓰고 다니는 교수였는데 그 터번을 푸니까 뒤통수에 사람 얼굴이 하나 더 달렸어. 이거 애들이 읽기에 솔직히 적합한 내용은 아니지.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잔인하다고 생각돼서. 잔인하고 폭력적이라 생각해서. 심지어 해리는 태어나서 1년도 채 안 돼가지고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지. 절대 밝은 얘기는 아니야. 그리고 막 자기 이모부 집에 가가지고 툭하면 굶고 막 벽장에서 생활하고 정말 애한테 너무 가혹한 짓이었지. 잔인하고 폭력적인 거 맞아. 막 애한테 윽박 지르는 모습도 나오고 너 이 멍청아 이러면서 막 욕도 하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진짜 10살짜리 애한테 너무 가혹한 짓이었어. 아동학대의 모습이 약간 나왔지. 그러면 자, 이 다음 페이지. 제시문이랑 문제랑 각각 다른 페이지인데 자, 문제부터 살펴보면 제시문에서 조앤 롤링이 강조한 두 가지. 요거를 우리가 일단 찾아보면 돼. 그리고 두 번째 문제에서 밑줄 친 문장의 의미. 밑줄 친 문장 한번 찾아볼까? 인생도 마찬가지이다. 요거네. 그러면 여기 일단 체크했으니까 12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길이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얼마나 훌륭한가 하는 점이다. 그러면 인생도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거겠네? 그렇게 쓰면 돼. 인생은 길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막대할 생각은 없어. 왜냐하면 나보다 어려도 분명히 내가 배워갈 점이 있어. 그 사람. 연주나 예은이한테도 마찬가지지. 선생님이 연주 수업할 때 매번 선생님하고 눈 마주치고 열심히 고개 끄덕이고 경청하는 그 태도 정말 좋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매번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자, 요거 다 적었으면 11번 한번 넘어가 볼게. 조앤 롤링이 강조한 두 가지 핵심. 조앤 롤링은 결혼 생활은 얼마 못 가서 파탄나고 직장도 없이 혼자서 딸을 키우며 극도의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 자, 이거 뭐냐면 뒤에 중요한 내용 나올 때 앞에서 나온 내용하고 다른 중요한 내용. 앞에서 위기에 시달렸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실패가 그녀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야기의 방향이 전환돼. 앞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왔다면 뒤에서는 중요하고 좋은 얘기가 나온다. 실패가 그녀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뭐냐?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벗겨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조엘 롤링이 강조하고 싶었던 거지. 실패는 나쁜 것이 아니다. 첫 번째, 여기서 찾았어. 실패는 나쁜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여기에 대놓고 아주 친절하게 두 번째로 떠먹여준다. 상상력에 대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상상력은 동화적 상상력 말고 막 유니콘이나 뭐 아니면 봉황, 뭐 천룡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 말고 공감 능력을 얘기해.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가 한번 상상해보고 그 상상한 다른 사람의 처지에 이 사람이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러면 조엘 롤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감 능력인데 이 공감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느냐? 하버드 졸업생들에게 힘없는 사람의 고통과 처지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상력을 가져줄 것을 당부합니다. 힘없는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상상력. 이 상상력은 공감 능력이라고 해도 되겠지. 이렇게 두 가지 조엘 롤링이 강조한 거. 예은아, 다 썼어? 네. 그렇지, 대답 잘하네. 그러면 고등력 문제 두 개 남았는데 요거 조금 빠르게 해볼게. 여기 제시문에서 나온 사람들이 조정래, 위화, 무라카미 하루키, 배상문, 전상국, 뭐 안정현. 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전부 작가들이야. 소설 작가들이지. 그러면 이 다 소설 작가들이 뭘 얘기했느냐? 문제에 보면 글을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조언했어. 그러면 이 조언들이 가진 공통점은 뭐냐면 조정래나 위화, 무라카미 하루키는 글을 꾸준히 쓸 것을 요구한 것이. 그리고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항상 능동태를 쓰고 머뭇거리지 말라. 그 재능을 더욱 갈보닦아 발전시켜라. 이거는 용기를 갖고 노력해라 이거지. 그리고 마지막 이것들도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글의 조건을 다 설명해주고 있어. 이렇게 보면 공통된 게 없어 보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찾을 게 뭐냐면 이 작가들은 자기가 글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의 철칙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하나의 철칙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지. 그러면 자, 13번 문제는 글을 쓸 때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거. 이게 바로 공통점이지. 자기 원칙에 따라서 글을 써라. 매일 쓰든 아니면 4월에 한 번씩 쓰든
글을 어떻게 쓰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라는 거야. 자기 주관이 뚜렷한 글은 보기 좋은 글이지. 아까 선생님이 독립성 얘기한 것처럼. 독립성이 그래서 중요해. 그리고 14번 제시문을 읽고 밑줄 친 문장을 읽고 글이 잘 써지지 않을 때에는 엉덩이로 써. 자, 여기가 선생님이 힌트 하나 줄게. 우리가 앉아있을 때 어디로 앉아있어? 정답. 그치, 앉아있을 때 엉덩이로 앉아있어. 그러니까 글을 일단 쓰려면 앉아서 앉아. 오래 버티라. 아, 맞아. 앉아서 오래 버티는 거야. 일단 잘 안 써줘도 에라이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엉덩이로 버티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글을 쓸 때 끈기를 가져라 이거지. 잠시만 선생님 저 이거 쓰고 있어. 나가서 올게. 어디까지 오늘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지금 인수하시는 원장님이신데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오늘 다 치료했는데 제가 지금 수업 1시간 정도만 더 한다고 네. 아이씨 아주 강의실에서 내쫓으려고 하네. 자 그러면 요거 다 썼으면 비판력 문제 요거까지만 하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할게. 자, 제시문에서 우리나라 글쓰기 교육이 지닌 문제점을 비판해 보면 됩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1872년 이래로 모든 학생에게 글쓰기 강의를 필수로 듣게 하고 있다. 자, 하버드 대학교. 그리고 MIT 대학교. MIT가 어디냐면 매사추세츠, 발음하기 힘들죠. 매사추세츠 주립 공과대학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수학하고 과학 천재들이 가는 곳이지. 그런데 수학, 과학만 잘하는 애들한테도 글쓰기 수업을 시키는 거야. 심지어 안 들으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너 글쓰기 수업 안 들었다고 졸업 안 돼. 가서 듣고 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에서는 문과든 이과든 글쓰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글쓰기를 어떻게 하고 있지? 글쓰기에 대해 가지고 관련된 내용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지식의 양적 축성만을 강조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의 교육이 지닌 문제점이긴데 글쓰기 교육이 지닌 문제점은 자, 굳이 여기에서 따져본다면 이 밑에서 글쓰기 열풍은 다른 대학에도 상륙한 지 오래다. 30년 만에 일인 거지. 30년 만에 우리나라 대학 교육에 겨우 정착을 했어. 그러면 이거는 시기가 좀 많이 늦었지 않아? 다른 나라들은 진작에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해. 이게 바로 우리나라 글쓰기 교육의 문제점인 거야. 그럼 이거는 교육을 늦게 시작했다. 이렇게 비판할 수 있지. 그리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해야 된다. 대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중고등학생 이때쯤 연주하면 얘는 지금 중학생이고 독서 논술을 하면서 글쓰기 요거 하고 있지. 잘하고 있는 거야. 글쓰기 요거 열심히 하면 대학 갈 때도 굉장히 유용하고 대학 가는 거 이외에도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 그렇기 때문에 글쓰기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게 설계해야 된다.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른 나라들 30년 전에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30년이나 더 뒤쳐졌으니까 더 꼼꼼하게 해서 금방 따라 잡을 수 있게 돼요. 와, 그러면 여기에서 예은이 요거 다 적고 나면 넘어갈게. 다 적었어? 아직이요. 음. 다 적었어요. 와, 그러면 이제 숙제만 남았거든? 숙제 별로 어렵지 않아. 독서 감상문만 쓰면 돼. 이 책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줄거리 요약해가지고 3줄에서 5줄 정도. 그리고 알게 된 사실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이렇게 번호 다 매겨져 있지. 알게 된 사실 1번에 대한 나의 생각을 요기했으면 돼.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고 2줄에서 3줄 정도. 전체 소감도 마찬가지로 3줄에서 5줄. 간단하게 간추렸으면 돼. 선생님이 이거 어디에 낼 거냐면 SLS 여기 사이트 어디인지 알지? 예은이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하면 돼. 그 홈페이지에서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 이따가 선생님이 좀 쉬는 시간 이용해가지고 잠시 설명해 줄게. 여기에 들어가지고 숙제를 하면 되는데 자, 화면으로 들어와서 북풍 2000 통합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렇게 창이 뜬단 말이야. 여기에서 코스 화상 아카데미 그래서 SNS 프로그램 여기에서 딱 들어가서 지금 인터넷이 조금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여기 아마 학원이랑 학생 전용으로 이렇게 나뉘어. 여기 이렇게 스튜던트 로그인 쪽으로 들어가서 예은이 핸드폰 번호 보고 핸드폰 번호 뒷자리 4개 접속해서 들어가면 과제 할 수 있는 창이 뜨거든. 거기에서 해가지고 제출하면 돼. 아,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어머님한테 매뉴얼 보내드렸거든. 그거 보고 해도 돼요. 여기 보면 학생 전용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로그인 해가지고 하면 돼. 좋아, 그러면 설명이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선생님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수업 시작할게. 5분 뒤에 봅시다. 예은이도 왔네. 오늘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08페이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야. 오늘은 고전소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고전소설은 옛날부터 전해서 내려온 소설이야. 옛날부터 전해서 내려온 소설. 그러니까 오래된 소설이지. 그래서 조금은 글이 되게 단순해. 보편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권선징악의 구조를 띠고 있지. 그리고 자, 그 주제로는 대충 한 이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가정소설은 말 그대로 집에서 일어나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는데 보통은 약간 새엄마가 들어오면서 전처의 딸이나 아들을 딸아들한테 되게 못되게 굴고 아니면 이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이때까지는 남편은 한 명인데 아내가 여러 명이었어. 본 부인하고 다른 부인들하고 막 다투는 거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막 질투를 해가지고. 그래서 사씨 남전기를 보면 이게 좀 어려운 작품인데 여기에서 사씨라고 하는 부인이 본부인이에요. 이 본부인이 정말 예쁘고 똑똑하고 뭐 못하는 것도 없고 다 완벽한데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없었어.
그래서 아이가 없으니까 좀 남편한테 미안해가지고 좀 첩을 들여보는 건 어떻겠느냐고 오히려 이 부인이 권하. 나는 투기 같은 거 안 한다 괜찮다 이러면서. 근데 들어온 측실 약간 아래쪽 두 번째 부인부터 측실 정부인이 아니고 다른 부인이라고 하거든. 그런 부인이 부인이라고 하는데 부인이 굉장히 못됐어. 자기가 본부인이 되려고 사씨를 막 밀어내는 거야. 막 안 좋은 그런 거를 해가지고. 그래서 갈등이 생겼지. 이 사씨 남정기라는 게 사씨가 남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란 뜻이야. 그렇게 집에서 밀려나가지고 남쪽으로 가서 온갖 일 겪다가 간신 남편하고 다시 만나가지고 화목한 가정을 맺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지. 콩쥐 팥쥐는 뭐 팥쥐 엄마가 콩쥐 구박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지? 그래서 가정소설에 좋다. 애정소설은 말 그대로 남녀 간의 사랑과 이별. 춘향전에서 몽룡이하고 춘향이가 서로 사랑에 빠지는 그리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거 나오고 있지. 영웅 군담소설은 자 요거 실제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예 가상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것도 있어. 실제를 배경으로 한 건 임진록. 임진이라고 하니까 유추되는 거지. 임진 왜란. 이때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야. 당연히 뭐 유순신 장군도 나오고 그때 굵직하게 활약했던 장군님들 이름이 많이 나와. 유충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배경이 중국이야. 있지도 않았었던 일을 완전히 중국이라는 배경에서 맛깔나게 전개를 하는 거지. 이 유충렬도 완전 엄친아라가지고 가는 데마다 막 장군들 병사들 목이 막 우수수 떨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상 받고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그런 단순한 얘기겠지. 그리고 풍자소설. 자, 이 풍자소설의 끝장 진짜 최종 보스가 있어. 이 풍자소설의 최종 보스가 누구냐면 박지원. 여남 박지원. 굉장히 유명해. 약간 허생전 알지? 허생전에서 허생이 막 놀고 먹으면서 내가 10년 동안 글을 읽고 나서 과거를 보려고 했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집 나가가지고 만냥으로 10만 냥 만들어서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좁고 얕음을 비판을 하지. 물론 허생 자체도 10년이나 책을 읽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좀 제정신은 아니야. 허생도 간접적으로 까고 있어. 주인공이지만 박지원의 그런 매서운 꾸짖음을 피해가지는 못했던 거지. 자, 그리고 우화소설. 동물이나 동물, 식물, 기타 사물들, 사람이 아닌 것들을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삼는 거야. 장기는 꿩, 수컷이. 꿩, 수컷이 경능이, 장기하고 까투리하고 그리고 새끼들을 꺼벙이라고 하거든. 뭐 아들이 11, 딸이 12 이래가지고 자식이 겁나 많아. 그래서 장기가 능력이 없는 양반이라서 야 곡식이 없어가지고 굶고 있는데 약간 쥐를 찾아가가지고 말발로 뛰어서 양식을 타내는 그런 모습도 막 나와. 뭐 그 이외에도 이렇게 동물들 말고도 술을 의인화한 작품도 있다. 술은 대표적으로 국순자 그리고 국선생자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국수는 말 그대로 성이 국이고 이름이 순이야. 사람 이름을 그대로 썼으니까 요거는 약간 술에 친근하고 정겨운 모습을 담고 선생은 높여 부르는 거지. 양반들도 뭐 풍류를 즐기면서 술 한잔하고 막 시 읊고 이런 거를 좋아했어. 국선생은 양반이 시를 읊을 때마다 늘 자리에 함께하면서 겸허하고 막 지혜로 그렇습니다 하면서 좀 높여주는 그런 선이지. 그리고 구성은 보통 어떻게 나가냐면 시간에 따라 가지고 전개가 돼요. 요즘 소설 같은 거 보면 현재에서 갑자기 과거로 갔다가 과거에서 갑자기 현재로 갔다가 그러죠.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시간 순서대로 이어져. 그래서 이거를 순행적 구성이라고 하고 평면적 구성. 일대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부분 해피엔딩이지. 흥부랑 놀부가 흥부는 상 받고 놀부는 벌 받았지만 놀부가 뭐 죽었다거나 아주 몸이 산산이 흩어졌다거나 그런 건 안 나오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놀부가 뉘우쳐서 흥부하고 똑같이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는 반성하고 좋은 삶을 살게 됐다는 그런 결말로 엔딩이다.
그리고 고전 소설은 대체로 좀 이야기로 전해지다가 나중에야 글로 기록되게 말해서 글로.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 존재하고 나머지는 둘러앉아 듣는 거야. 그래서 읽기 편하고 알아듣기 쉬운 약간 노래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한 소리를 들으면 막 구성지게 꺾으면서 막 말로 쭉 하니까 굉장히 흡입력이 있지. 그런 느낌. 그리고 글을 쓸 때 뭐뭐 했어가 아니고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도 특징이야. 그리고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평범하고 가령 우리가 인물이 이렇게 입체적인 인물하고 평면적인 인물이 있다고 치면 입체적인 거는 요거 그림을 조금 잘못 그렸네. 자, 다른 걸로 그려볼게. 이렇게 삼각뿔이 있다고 칩시다. 삼각뿔은 앞에서 보면 삼각형이고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밑에서 보면 사각형이지. 그렇지? 이렇게 보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드러나는 모습이 달라. 근데 이렇게 인물이 평면적 일부이면 이쪽에서 봐도 전부 다 사각형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똑같은 걸 얘기해. 그리고 이렇게 거의 전형적인 인물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일반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한 사회 집단을 대표하기도 하죠. 가령 춘향전에 변사또 나오잖아. 변사또 처음부터 끝까지 못돼 처먹은 놈으로 나오는데 약간 사또로 부임해가지고 자기 생일잔치요. 근데 그 생일잔치 연세금이 전부 백성들한테서 걷어들인 거지. 그렇게 약간 주민들을 수탈하는,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나쁜 탐관 우리의 모습을 변사또가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인물이지. 그리고 뛰어난 재주가 좋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 홍길동전에서 홍길동 잘생기고 똑똑하다고 막 축지법도 쓸 줄 알고. 그리고 박시정 같은 경우에는 박시정 얼굴은 얘 처음에는 못생겼는데 나중에 가서 이뻐지잖아. 그런데 이쁜 것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갖고 있던 굉장히 뛰어난 재주까지 해서 재주도 뛰어나고 얼굴도 이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열녀 요거는 조금 잘 안 나오는데 요즘에 와서는 남편을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집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그런 아내를 말해. 요즘으로 하면 현모양처지. 춘향이는 몽룡이가 떠난 이후에도 계속 몽룡이를 기다려. 정성을 기울이는 거죠. 운영장 같은 경우에도 운영이 여자 주인공 이름인데 운영이 자기의 배필이 나중에 떠나가지고 헤어지게 되는데 그래도 만날 때까지 쭉 기다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들,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과 소수자. 사건은 요즘 소설들은 약간 개연성이 없으면 야 이거 무슨 현실성 없는 얘기냐 하고 까이잖아.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 가령 어떤 사람이 막 길을 가다가 어디 땅이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여기를 파보니까 갑자기 금은보화가 나와. 굉장히 생뚱맞게 아무런 앞에 약간 힌트 같은 것도 안 주고 갑자기 막 때려봐. 이렇게 우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 그리고 땅 팠더니 갑자기 보물상자가 나왔다. 비현실적이지. 이거를 전기적인 특성이라고 해. 현실성이 있지 않고 진기하고 특이하고 신비로운 내용. 그것들이 사건이 가지는 특징이지. 이러한 고전소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술자. 서술자는 작중에 등장하지 않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이지.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이야기만 해야 되는데 이야기 말고 이야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갑자기 뜬금없이 톡 내뱉는 거. 가령 흥부가 말고 자 이거 심청이가 요 배에 타가지고 인당수에 빠지기 전에 선생님이 그림을 조금 대충 그렸는데 뭐 대충 요래가지고 밑으로 다이빙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 갑자기 서술자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야 심청이 지금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목숨까지 바칠 생각을 하더니 이 어찌 효녀가 아니겠냐.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갑자기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바로 서술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 거지. 요거는 춘향이 입장에서는 얘기하기 힘들겠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했으니까 문제풀이로 넘어가 볼게. 선생님이 지문 풀이한 다음에 문제 풀면 돼. 세종대왕이 하는 한글 이야기인데 페이지가 어디 보자. 114페이지. 114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가를 보면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름의 의미가 궁금하다. 대담자는 서로 이야기하는 사람의 뜻이야. 세종대왕이랑 같이 얘기하는 거지. 훈민정음. 훈은 가르칠 훈, 민은 백성민, 정은 다를 정, 음은 소리 음, 백성을 가르치는 다른 소리. 이렇게 세종대왕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이유가 적힌 유래인 거지. 이름의 의미, 그리고 의도,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의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도를 좀 더 파고 들어가 보면 훈민정음을 만든 까닭이 크게 세 가지. 자, 첫째, 우리말을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둘째, 백성을 위한 문자가 필요했다. 셋째, 오랜 시간 노력해야 배울 수 있는 한자 대신에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실용적인 문자가 필요했다. 백성들이 아무래도 글을 읽고 쓰기 힘드니까 쉽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우리말이 필요했다. 이게 바로 우리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든 창제 의도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자, 나로 넘어가 봅시다. 제가 만든 자음자는 총 17자입니다. 이 중에 기역, 니은, 니은시오, 이응이 기본이라고 해서 기본자라고 하고, 이 기본자는 상형의 원리랑 이어져 있습니다. 모양을 따서 만든 거예요. 어떤 모양을 본떴다. 기역은 기역이랑 이응까지 모양이 어떤 모양을 본땄는지 다 얘기하고 있죠. 콧부리가 목구멍을 맞거나 혀끝이 밑잇몸에 붙거나, 미음은 입술이 붙었다 떨어지는 모습, 이응은 목구멍에 올리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기본자 5개를 만들었어. 이 글자들의 획을 하나씩 더해요. 자, 요거는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것을 가획의 원리라고 해요. 획을 더해서 만들다. 가획. 기역에 획을 하나 더하면 키읔. 니은에 획을 하나 더하면 디귿, 티읕도 되고, 미음, 비읍, 피읍 이런 식으로 다 나오고 있지. 여기에 9자가 더 생겼어. 그런데 이렇게 9자가 더 생겼으면 14개인데 17개라고 했죠. 3개가 비는데 이 3개는 어디에 나오느냐? 이응, 요거는 약간 여린 히읗이요. 요거를 여린 히읗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건 리을, 요거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는 지금 안 밝혀져 있는데 발음은 일단 시옷이랑 지옷 사이에 어딘가요? 같은. 지금으로선 발음하기 어렵지. 요것들은 이응, 디귿, 시옷의 획을 더해서 만든 건데 이렇게 기본자 5개의 가획자나 이체자, 모양이 아예 다른 이체라고 해서 이체자라 해서 3개, 총 17개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만든 자음 17자 외에도 더 많잖아. 가령 쌍기역이라거나 쌍디귿이라거나, 그리고 쌍지읒. 요런 거는 뭐냐면 병서의 원리에 따라 가지고 만든 거야. 병서는 뭐냐? 둘 이상의 같거나 다른 자음자를 나란히 쓰는 거. 지금으로서는 요거 아직까지도 쓰이고 있고, 지금 안 쓰이는 거는 이렇게 2개 말고 3개가 연달아서 쓰이는 거는 현재 쓰이고 있지 않지. 지금으로선 쓰지 않는 것도 있어. 그리고 연서는 세로로 이어 쓰는 방법인데, 세로로 이어 쓰는 거. 여기에 이 미음, 비읍, 쌍비읍, 히읗
밑에 보면 이응 들어가 있지. 근데 이 이응은 이응 발음이 안 나. 요것들은 그냥 미음, 비읍, 쌍비음, 피읍으로 발음이 돼. 근데 이건 왜 있느냐면 발음에 악센트 넣으려고. 막 영어에 보면 뭐 이렇게 가령 영어 예시가 있다면 여기 위에 갑자기 뭐 위에 점 땡 하나 찍혀 있는 거 발음 기호에서 본 적 있지. 이렇게 악센트를 주기 위해 가지고 쓰는 표현이었어. 지금은 그래서 더 이상 쓰이지 않아. 연서는 세로로 이어쓰기, 병서는 가로로 이어쓰기. 그러면 자 이제 자음 다 설명했으니까 모음으로 넘어가 볼게. 모음을 만든 원리는 자, 처음으로 이것도 상형의 원리에 따라서 만들었어. 모음하고 자음 둘 다 상형의 원리가 있지. 하늘의 둥근 모양은 자 요거는 아래 아라고 읽어. 발음은 오하고 아 사이에 그 어딘가. 그리고 땅의 평평한 모음은 으. 사람이 서 있는 모양 이 해가지고 요 하늘, 땅, 사람 해서 요거를 유식하게 우리가 핸드폰 자판 같은 거 보면 점 요렇게 있는 자판이지. 그거를 천지인 키보드라고 한단 말이야. 하늘, 땅, 사람 요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모음을 요거를 결합해가지고 만든 거지. 천지인 키보드. 그리고 모음의 기본자를 그냥 요거는 가획은 아니고 그냥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합은 합상의 원리를 따르는 거지. 점 여기 아래 아하고 으를 한다면 우가 될 수도 있고 위에 더하느냐 아래에 더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초출자, 제출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것들을 11개 합치면 11개가 되지. 그런데 이 11개 이외에도 다양한 모음자들이 있어. 가령 이렇게 견모음들 오하고 아가 더해지거나 우하고 어가 더해지거나 요거를 좀 더 파고 들어가면 오, 아, 우, 어 요거는 양성 모음이라고 하고 요거는 음성 모음이라고 하는데 요것들끼리만 결합해. 양성 모음은 양성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끼리. 그런 식으로 딱 결합이 돼서 다양한 모음자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그럼 자 이제 마지막 한글에 대해 가지고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어. 한글은 만든 사람과 창제 시기를 알 수 있는 문자고 세종대왕이 이때 창제하고 반포했어. 그리고 한글은 기존에 있는 문자를 고친 게 아니고 아예 새로 만들어낸 문자식. 각 글자들이 연관되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모아쓰기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모아쓰기가 뭐냐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을 예로 들어볼게. 알파벳. 이렇게 보면 얘네는 쭉 옆으로 나란히 이어쓰죠.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이렇게 해서 묶어서 쓰지. 이래서 보다 더 작은 글씨 개수 안에 더 많은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래서 글을 읽기도 편하고 의미 파악에도 쉽지. 알파벳은 자 여기에서 갑자기 여기에서 끊어버렸다고 치면 여기 안 보이면 여기 알파벳이라고 이해하기 힘들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이 지워졌다고 해도 요거 한 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지. 이해하기가 쉬워. 그리고 세종대왕님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한글을 마지막으로 아끼고 사랑해 주길 바랍니다. 한글 너무 파괴해서 쓰지 말고 애정 갖고 열심히 써달라. 사랑해서 써달라. 그러면 본문 해석은 끝났어. 선생님이 3분 정도 줄 테니까 3분 동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3분은 좀 짧나? 4분으로 할게요. 자, 준비하고 시작.
오케이. 자, 다들 풀었어? 네. 아,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그러나? 근데 지금 수업 시간 조금 촉박해서 못 푼 거는 선생님하고 같이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연주야. 여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뭐인지 혹시 찾았어? 네. 한번 얘기해볼까? 2번이요. 혹시 지배진들에게 환영을 받았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안 나왔어. 예은이도 맞았어? 네. 좋아. 그리고 82번.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혹시 예은이가 맞춰볼 수 있을까? 다음 글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자. 4번이요. 그치,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상형의 원리에 따라 얘기했지. 좋아. 잘했어. 미음은 미음의 획도한 시옷을 한 번 더 쓴 것이 6번 병서. 그리고 유는 오에 이응을 아래아를 두 번 합한 게 아니고 의에 아래아 두 번이지. 이유는 혀끝이 윗 잇몸에 닿은 모양이야. 자, 그럼 83번. 이거를 보고 세종대왕이 한글을 아끼고 사랑해달라라고 했어. 적절한 반응이 뭘까, 연주야? 1번이요. 맞아. 한글을 더 아끼고 사랑해달라고 했으니까 그럴게요 하는 게 제일 적절하지. 그리고 84번. 예은아, 여기 가마의 핵심 주제. 선생님이 전체적으로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혹시 풀었어? 3번. 그치. 가획의 원리뿐만 아니라 병서나 연서 그리고 뭐 이체 여기에 뭐 상형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었지. 좋아, 잘했어. 나 요거 85문제 서술형 문제인데 선생님이 요거 맞춘 사람한테 포인트 줄 거야. 이거 혹시 푼 사람? 저요. 오, 연주 한번 얘기해볼까? 한글의 특징과 장점. 일단 한글은 모아쓰기 방식이 있고 그 장점은 이런 다른 나라 언어보다 더 작은 범위로
쓸 수 있어요. 다른 언어보다 이해하기 쉽다. 맞아. 잘했어. 이거 맞췄으니까 선생님이 300포인트 다 챙겨줄게. 오케이. 예은이 요거 나 못 썼으면 옮겨 쓰고 모아쓰기 방식으로 쓰면 다른 언어보다 이해하기 쉽다. 자, 요 다음 점은 좀 쉬울 거야. 맨 처음 게 어려우면 두 번째 건 좀 쉬워. 아, 아니네. 선생님이 이거 말 잘못했네. 이거 좀 어렵거든. 선생님이 한글로 쉽게 해설하면서 문제풀이 할 거야. 자, 봅시다. 완전 외계어가 튀어나왔지. 걱정하지 마. 선생님이 지금 이거 다 번역해 줄 수 있어. 자, 내 친구가 벗이야. 내 친구가 몇이나 하니 몇 명이냐 하니까 수석, 물이랑 바위, 송죽, 소나무랑 대나무더라.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랑 이렇게 네 마디로 끊어져. 네 마디로 끊어지는 걸 뭐라고 하냐면 사음보라고 해. 사음보의 형식을 따르고 있지.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조금 다른 색으로 해보자. 내 벗이 몇이나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달도 있네. 이렇게 해서 수석, 송죽, 달, 월 해가지고 5개. 친구가 5명. 기도 반갑고야. 두어라 이 5밖에 이 5명 외에 또 더 해가지고 뭐 하겠느냐? 자, 구가 6개지. 그리고 초장, 첫 번째 연을 초장이라고 해. 그리고 요건 중장, 마지막 종장. 이렇게 해서 3장, 6구, 4음보. 형식적인 요격은 요거인 거지. 3장을 6구로 쪼개고 음보 4개. 음보 마저 쪼개보면 동산에 다루르니 기도 반갑고요. 두어라 이 5바퀴 또 더하야 무엇하리. 요거를 해설해보자면 내 벗이 몇 명이냐 하니까 수석이랑 송죽이야. 아, 동산에 달도 오르고 있네. 쟤도 내 친구야. 그래서 더 반갑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두어라, 내비둬라. 이 5명 말고 또 친구 더 얘기해봐야 뭐 하겠느냐. 친구 5명이야. 뭐 5명밖에 없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심지어 사람도 아니지. 사람도 아닌 걸 친구로 하냐고 따질 수도 있겠지만 뭐 일단 이 오우가리즈인 윤선도는 자연을 좋아했어. 그래서 수석이랑 송죽을 친구로 삼은 거야. 수석, 송죽, 달. 그래서 2수부터 6수까지 그 친구들을 소개하고 있어. 얘가 내 친구야. 얘가 뭐가 좋냐면 이러이러한 점이 좋아. 장점에 한번 체크하면서 읽어볼게. 구름빛이 좋다 하나.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주로 한다. 자, 구름이 비록 맑다고 해도 쉽게 까매지지. 겉으로 보기에는 하얀데 비 올 때는 시커매지니까. 그리고 바람도 맑다고 해도 그칠 때가 많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부정적인 거야. 왜 부정적이냐? 변하니까. 근데 얘네는 이렇게 변하는데 맑으면서도 깨끗하면서도 그칠 일이 없는 거는 물뿐인가 하여하겠다. 물은 깨끗하면서도 변하지 않아. 네? 불변성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지. 구름이랑 바람은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 애들인 거야. 그리고 3수. 꽃. 자, 이거 고진이라고 하는데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쉽게 지고 풀은 어째서 푸르면서도 쉽게 노래지느냐. 얘네들도 변하고 있네. 자, 변하는 애들 노란색 세모로 체크. 꽃이랑 풀이랑 다 변하는 대상이야.
글씨가 너무 멀었네. 이것들도 변하는 대상인 거죠. 다 부정적이야. 그리고 아마도 변하지 않는 건 바위 너뿐인가 하겠다. 바위도 물처럼 변하지 않아. 바위의 불변성. 우직한 모습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리고 세 번째. 더우면 꽃. 자, 여기에 꽃도 나오네. 휴 치우면 잎 지거든. 꽃이랑 잎이야. 꽃이랑 잎. 얘네들도 다 부정적이야. 왜냐? 다 변해. 소라, 너는 소나무야. 너는 어째서 눈이랑 서리를 모르니? 하고 묻고 있지. 아무리 춥고 선을 해도 그 푸르름을 잃지 않은 거야. 소나무의 절개, 의지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지. 그래서 구천의 불이 구천이라고 하는 거는 세상이야. 세상에 불이 고든 줄을 글로 하야 아노라. 세상에 그렇게 거칠고 험해도 너는 그렇게 굳게 서가지고 그것을 다 지켜내는구나. 절개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와 벌써 네 번째 친구네. 어디 보자.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누가 시켜가지고 그렇게 곧으면서 속은 어떻게 그렇게 텅 비었냐? 겉으로는 굉장히 꼿꼿한데 속으로는 아무것도 든 게 없어. 욕심이 없는 거지. 욕심이 없고 올고지 대나무 요 모습을 좋게 보는 거야. 실제로 대나무는 나무라고 하기에는 속이 비었고 풀이라고 하기에는 기둥이 있지. 그래서 이 나무하고 풀은 얘네하고는 반대되는 쉽게 흔들리고 바뀌는 부정적인 대상. 나무는 아니다. 풀맞다. 그래서 여기에서 욕심 없고 올곧은 대나무의 모습. 자꾸 펜 색깔이 바뀌네. 대나무의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저렇고 사시에 푸르니 매해 늘 푸르니까 내가 너를 좋아해. 그리 참 좋아해. 욕심 없고 올곧고 사시사철 푸르른 대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이야.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춰. 밤중에 광명이 너만 하니 또 있겠느냐? 자, 여기에서 묻고 있지. 근데 너만 하니 또 있겠느냐라고 한 거는 확인하기 위해서 묻는 거야. 즉, 요건 서리법이다. 답을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닌 거지. 강조하려고 묻는 거지. 그리고 보자. 달이 사람이 아닌데 너만 한 사람이 또 있겠느냐라고 하고 있어. 사람인 것처럼 말 걸고 있으니까 의인법도 같이 쓰인 거야. 요거 두 개 확실하게 기억해 둡시다. 서리법과 의인법이 동시에 쓰였어. 보고도 말 아니하니 너야말로 네 것인가 하겠구나. 과묵해. 과묵하고 말을 하는 달.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실수나 잘못을 하기가 쉬워져. 근데 달은 요걸 알고 과묵하게 있으니까 야 너도 참 대단하다. 좋은 친구다 하면서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지. 와, 그러면 여기까지 다 했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86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자, 여기에서 이것도 선생님이 시간 조금 줄게. 한번 풀어봅시다. 약간만 더 하면 끝나겠다. 자, 4분 3개 풀어봅시다. 시작.
오케이. 자, 요것만 하면 수업 끝이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86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가. 자, 요거 예은이가 한번 답해볼까? 예은아, 답 몇 번 골랐어? 몇 번이 선생님이 잘 못 들어서 다시 얘기해볼까? 아, 요거 못 풀었어? 조금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이 요거 선택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설명할게. 자, 이 일수에서는 5는 5명의 친구를 설명하고 있어. 이 친구가 누구누구 있었더라? 물이랑 바위랑 소나무랑 대나무 그리고 달 요렇게 있었지 일수에서. 소개하고 있었어. 요거 맞고 동양적 채관. 이 채관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말인데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라는 거야. 인간은 자연에 속해 있고 따라서 자연의 일부다. 즉 자연에 속한 것들도 다 우리의 친구이자 친척이자 같은 피를 나눈 그러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자연을 친구로 삼는 이 글화자의 모습도 동양적 채관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겠지. 그래서 이것도 맞아. 자, 제2수에서는 달을 대상으로 하여 노래하고 있다. 응? 그리고 2수에서는 물의 깨끗함 그리고 변함없는 흐름 그것을 얘기하고 있었죠. 달이 아니고 물을 대상으로 해서 노래하고 있었어. 그래서 답은 3번이야. 3수에서 비판의 대상은 풀이라거나 꽃이라거나 금방 시들고 색이 변해버리는 이런 애들을 비판하고 있었지. 늘 영원하지 않고 순간 시간 지나면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것도 맞아. 제4수 소나무가 눈이 와도 너는 어쩜 그렇게 푸르니? 했으니까 실현을 눈이라고 생각하면 눈이 와도 빛깔을 잃지 않는 소나무의 특성을 칭찬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87번 선생님이 아까 노란색으로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했었잖아. 자, 부정적 가치 지닌 대상 연주에 한번 얘기해볼까? 그 구름, 빛, 바람, 소리, 꽃, 풀, 잎이요. 구름빛, 바람소리 그리고 꽃, 풀, 풀, 잎 이렇게 5가지. 생각해보니까 친구도 5명이고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애들도 5명. 짝을 지은 거지. 그러면 얘네 공통적인 속성이 뭘까? 쉽게 변해요. 맞아, 쉽게 변한다. 잘했어. 자, 그럼 88번.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아. 예원아, 이것도 좀 어려울까? 풀었어? 괜찮아, 못 풀어도 돼. 이거 어려워. 아, 요거는 자연물을 벗으로 삼았지. 참 심하지. 누가 자연을 친구로 삼겠느냐. 작가가 이 유선도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것이 적절하고 여러 표현법, 의인법을 쓰기도 하고 뭐 서리법을 쓰기도 하고 작가의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지. 이것도 맞고 변화하는 세태에 잘 적응하는 자세. 나 이거 쉽게 변하는 거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잖아, 그치? 변화하는 세태에 잘 적응하는 것도 쉽게 변하는 이걸 예찬하는 게 아니고 비판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아. 적어도 화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4번 삶의 모습을 발견하거나 정서적인 공감을 얻는 것도 중요하다. 그치? 여기 대나무나 소나무, 물의 그런 모습에서 너네는 이래가지고 참 좋구나 하면서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있어.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판단하고 있지. 마지막, 작품 속에 그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 자, 요거는 자연 친화야. 친구들이 사람이 아니고 자연 속의 대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연하고 친해지자. 자연과 친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담겨 있는 거지. 이해돼, 예은아?
네. 다행이네. 이거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 좋아. 그러면 3번 체크하고 넘어가고. 자, 연주야, 이거 선생님이 노란색 두 개에 딱 파란색으로 별표 치면서 체크했지. 뭘까? 1번이요. 그치, 의인법 서리법. 예은아 이거는 맞췄어? 네. 잘했어. 의인법은 다시 설명하면 사람이 아닌 것들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서리법은 의문의 형식을 이용해서 강조하는 거야. 요게 나온 거는 나중에 요거 하고 나서 선생님 복습 영상 보내줄 거거든. 여기 이거 영상 찍은 선생님이 설명해 줄 거야. 수업 볼 때, 수업 듣고 복습할 때 요것도 같이 읽어보자. 자, 그럼 마지막 90번. 예은이가 이거는 풀었을라나? 꽃과 풀의 단점을 언급한 후에 요거하고 대비해서 바위의 좋은 점을 얘기하고 있어. 부정적인 거 먼저 얘기하고 좋은 거를 나중에 얘기해. 뭐 하고 이어져. 서로 다른 대상의 장점을 대조하고 있어. 요거 드러난 거 어딜까? 이거 좀 어려웠으려나? 연주 요거 풀었어? 네. 몇 번일까? 4번이요. 그렇지. 자, 여기에서 보면 요즘 학생들은 예의 없고 거칠대. 이 학생들의 단점 먼저 얘기하고 그 뒤에 제 친구 민수의 예의도 바르고 성품이 참 부드러운 친구. 장점. 요렇게 해서 대조하고 있지. 서로 다른 대상의 단점이랑 장점을 대조하고 있어. 정확히 들어맞지. 예은아 이해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좋아. 잘 됐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조금 어렵거나 더 이해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볼까? 없으면 이제 그만 마무리하고 복습하면서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 수업이 좀 길어져. 내 둘 다 고생했고 다음 주에 봅시다. 네. 잘 가. 오늘 고생했어. 네. 네. 잘 가.